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일본 총리는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답변을 얻어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류 과정에서 한국 정부 전문가의 꼼꼼한 체크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약간의 혼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떻게 하면 분리징수할 수 있는지 정부가 밝힌 내용 그리고 현장의 혼선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대책.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일까요? 함께 보시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요청에 기준치 넘으면 방류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이 발언을 이끌어냈다라는 외교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 점검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위. 한겨레 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북한이 경고 담화에 이어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고 선 그으며 경고했는데 미국에게 무력 시위도 했어요.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건데 ICBM 발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전승절 앞에 미 정찰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또 발사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 순방 중인 해외 현지에서 MSC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실업.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실업. 한국일보입니다. 발음은 같습니다. 당정이 달콤한 실업급여로 변질된 실업급여 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이 실업급여를 악용해서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급여 타고 해외여행 가고 또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실업급여 개선 공청회에서 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 검토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부정수급 액수도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달콤한 실업 같은 실업급여가 돼서는 안 되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줄줄이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전국의 교통요금 줄줄이 올린다. 서울 지하철, 버스 8년 만에 요금 인상됩니다. 체감 물가 영향이 커서 수년째 동결해 왔는데 누적 적자가 커져서 불가피하게 인상된다고 합니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이 1,40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훌쩍 오르게 됩니다. 전국도 오릅니다.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대중교통 요금이 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서민 경제에 부담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 지금 슬슬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전 전략실장 김문식 전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그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토 정상회담차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대한민국 정부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자, 한일 관계가 매우 개선이 됐고 양국 정상들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매우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의 대책, 북한 화성 18형 공세, 이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자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는 기준치 넘으면 방류를 즉각 멈추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일단 두 정상의 만남 장소로 가보시죠.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本日も再び我々が二国間協力や国際社会の諸課題について率直に意見を交わすことで日韓関係の強化に一層弾みをつ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자, 두 정상이 만났는데 김근식 전 실장님, 예. 어쨌든 기준치를 넘으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라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검증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일단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류 계획이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합의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우리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는 이번에 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보고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존중한다. 예. 이게 첫 번째로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본 정부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그로시 총장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방류하는 30년 동안 후쿠시마 현지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IAEA 사무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 논의를 해서 아마 어제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만 그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류한 이후에도 수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사능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고 한국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방류의 위험성이 좀 높아질 경우는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약속을 한 것으로 보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오염수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틀은 합의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라라는 윤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 총리 어떤 답변을 얻어낸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는 IAEA 검증 보고서는 시작이고 앞으로의 이제 방류를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이번에 합의가 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쐐기를 박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용산에도 의견을 좀 냈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거다. 일단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단호히 밝히고 두 번째로는 그 IAEA의 검증 시스템 안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도 분명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괴담 신문 10답을 배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높은 것, 괴담 10가지는 좀 괴담이다 라고 정리를 한 건데 함께 보시죠. 이런 건 괴담이다 이거죠. 오염수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커피 한 잔 속 방사성 물질보다 낫다. 이건 IAEA의 검증 보고서 내용을 정부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는 거죠. 커피 한 잔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낫다. 우리 소금 오염된다. 뭐 소금 사재기 우려. 삼중수소는 마르면 함께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은 안전하다. 사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후쿠시마 우럭 올 가능성. 어류는 서식지 분리해서 가능성 희박하다. 등등의 신문 10답을 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게 아직도 그 세슘 범벅 우럭, 우럭 매운탕 다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 횟집 사장님들 마음은 찢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이 뭐 자영업자들, 횟집 사장님들, 수산업자들 피해가 지금 벌써부터 크다고 해서 이런 신문십답, 괴담도 정리해서 좀 밝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부로서 당연히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봐요. 제가 지난주에 지방을 갔는데요. 지방 내려가서 여러분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워낙 민주당에서 이런 괴담 형식을 퍼뜨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삼중수소의 유해성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뭐 당연히 방류해도 다 날아가는 거고 삼중수소의 어떤 초과물이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기준치가 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삼중수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미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않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민주당이 전에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국민들 뇌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랄지 방사능이랄지 오염수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오염수 하면 이미지부터가 이건 더러운 물, 핵 폐기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걸러지고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영역을 난해한 부분을 갖다 저렇게 쉽게 신문십답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읽어보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저러한 정부의 태도나 예. 방침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후쿠시마 앞에 있는 우럭은 오지 않는다. 저 일부러 그래서 요즘 저도 생선회, 초밥 이런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전윤기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방류 기준치 넘으면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가가 방류 이후에도 검증에 참여하는 것들, 우리 정부가 이제 요구해서 일본 측 동의를 받아냈다, 쐐기를 박았다, 여당 평가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시다가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은 이미 방류하겠다고 한 거고 그렇게 한국 정부에서 혹시나 오염수가 기준치 넘으면 방류 중단하세요라고 하면 아니요 오염수 그 기준 넘어도 방류할 겁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기시다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뭐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사실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계속 괜찮다 우리 국민들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괜찮은 방법은 방류 안 하는 겁니다. 고체화하거나 일본 땅에다 묻어가지고 반감기 거치고 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후쿠시마산 쌀이나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안정성이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부가 홍보하는 신문 십답을 봤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10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정책 광고비로 10억 원을 제출을 했는데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일본을 홍보해 준 꼴이 된 겁니다. 저 지금 보고 있는 광고가 10억을 썼다라고 어저께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일본을 홍보해 주냐 이거거든요. 사실 마지막에 후쿠시마산 우럭이 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만 대한민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 일본 동해에 맞닥뜨려 있는 모든 현해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야죠. 만약에 후쿠시마산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나올지 모르는 그 미량의 정부에서는 계속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니까 아무리 소량이라도 방사성 물질들이 오염수를 통해서 방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동해는 아니더라도 일본 동해는 거의 망가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수산물도 당연히 다 같이 수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우럭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는 참 답답합니다, 저는. 예, 야당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갔죠. 방류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Good afternoo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 그러면 8개현뿐만 아니라 아마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유를 통해서 우려 지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건 방류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대안을 찾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김구식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전영기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아까 지금 일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로시 총장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 외에 몇 가지 방법들, 뭐 수증기로 날리는 거, 그다음에 지중해 매설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 번도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그런 방법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 쥐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양 방류하는 것은 우리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자력 발전 국가입니다. 중국 남동해안에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원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해양 방류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하고 있어요, 해양 방류를. 그러니까 이미 입증된 해양 방류라고 하는 가장 안전하게 입증된 시스템이 있는데 야 그거 말고 그러면 지중해 매설에 수증기를 증발시켜 다 검토해봤지만 안전성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로시 총장이 말한 것처럼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자고 하는 것은 실험실 쥐가 되는 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건 방류하지 않는 거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전혀 말씀대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류하지 않는 게 제일 좋는 건데 일본의 2011년 이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원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엄청난 재앙을 받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집 잃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정상화시키겠다고 언제까지 오염수를 가둬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검증에 의해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너희들 내놓지 마 라고 하는 꼴은 제가 비유를 좀 드리자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옆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집을 잃고 그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텐트라도 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야 냄새 난다 너 박테리아 바이러스 생길지 몰라. 너 화재 난데 그대로 들어가 살아. 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일본 주민들의 그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비인간적인 놀부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차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기시다 총리와 만난 대목도 전해드렸는데 그 와중에 북한이 또 ICBM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윤 대통령이 긴급 NSC를 주재했습니다. 김여정 위협 하루 만에 북한 도발, 참 도움이 안 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역대 최장 시간 74분간 비행 후 일본 오쿠시리 섬에 낙하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 사정권이다라는 것을 북한이 계속 자랑하고 있는데 글쎄요. 얼마 전에 정찰 위성 발사도 실패했는데 ICBM은 상당한 기술력을 갖췄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정은이 현지 시찰했어요.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 공세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발사한 ICBM 미사일 사진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ICBM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심플하게 발사를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성공적인 비행을 이번엔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이 같은 위협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북쪽 아오모리 해상에 낙탄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脅かすもの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ぜひ4カ国の間でも連携しながら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자, 박성배 변호사님, 대통령이 NSC를 나토 순방 중에 긴급 주재했어요. 네네.
이 화성 18형이 발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뤄냈는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무기로 사용되는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유의미한 부분은 어제 발사한 ICBM 화성 18형이 무려 74분간 역대 최장 내지는 역대 최장에 버금가는 수준 정도로 장기간 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액체 연료와 다르게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 주입 시간 없이 곧바로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ICBM을 발사할 때는 각도를 의도적으로 상당히 높여서 발사함으로써 바다에 떨어졌는데 네. 정상 각도로 발사하게 되면 미국 본토 플로리다를 포함한 1만 5천 킬로미터가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여러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분분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 같고 나토 순방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히 NSC를 주재합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위기관리센터와 직접 연결해서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500km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위성을 쏠 수 있는 거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할 때에는 국제적 신뢰가 필요한 건데 북한은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런 도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뭐 프로그램 통해서 보기도 예. 했는데 저는 김정은도 참 그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김정은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뭐 본인이 적대적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사적 공세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사실 북한을 좀 적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분명히 우리는 평화 정책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 사실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런 행동들을 문재인 정부만이라도 안 했었고 그다음에 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화 정책을 펼칠 때 손 내밀 때 받았으면 우리도 이런 비판을 안 하겠죠. 근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도발해놓고 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죠. 김정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때라도 똑바로 했었다면 사실 비판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뭐 적대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들은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명분을 잡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본인들이 저렇게 뭐 군사적이나 미사일 개발을 예. 하고 싶으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이 나토 순방 중에도 천안함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대통령의 애착 모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해외 순방 가서 이 나토 정상 국가들을 만나서도 우리 엑스포가 부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만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여사는 여사대로 엑스포 키링을 건네며 홍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어떻게든 우리 부산이 엑스포를 좀 유치했으면 하는 국민들의 또 간절한 바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재벌 그룹 총수들도 해외 나가서 열심히 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기회 될 때마다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는 사실은
국익을 대변하고 국익을 선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저런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제 있었던 나토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끄집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하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전쟁이죠, 사실. 그럼요. 사우디와 지금 한국의 양강 구도로 돼 있다고 아, 하는데 또 사우디가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그럼요. 상대입니까? 돈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돈을 지금 엄청 뿌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초반에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열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 사우디가 굉장히 지금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추격을 지금 세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월에 열리는 마지막 결정되는 그 총회에서 정말 사우디가 아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네.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해외 정상을 만나는 곳마다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예. 지지를 좀 독려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쭉 이제 나토 의제 얘기하다가 그렇습니다. 나토 의제가 이렇고 뭐 러시아 전쟁 이렇고 근데 이게 엑스포는 또 부산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승전 부산 엑스포.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도 파리에 가서도 이 실제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예.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실제로 이제 사우디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선언국이 바로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그다음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었죠. 예, 1차 그래서 투표 때만 사우디하고 그렇죠. 2차 투표 때는 다른 나라 찍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상당한 지금 기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나토 예. 정상회에 가서도 마지막 지금 분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이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11월에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우리보다 설사 많더라도 그렇죠. 사우디가 지금 과반만 못 가져가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결선 투표니까 결선 투표 때는 또 우리가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1월에 사우디 과반 득표만 막으면 돼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 득표가 미흡해서 결선으로 간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실제로 거죠. 사우디를 지지했던 나라들 중에서 그리고 제3국을 지지했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한국을 지지할 경우에는 사우디는 또 키링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국격 그리고 K-파워라고 하는 것이 네.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치만 좀 그래서 그렇죠. 정치 빼고는 사실은 이 K-컬처나 K-한류 스포츠 같은 게 예.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는 마지막 극적 역전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뭐 기회 될 때마다 우리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또 온 국민이 또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오늘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어제가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첫날이었습니다. 이게 한 달 매달 2,500원씩 TV 2대 있는 분들은 뭐 더 많고 헬스장 사장님 같은 경우는 TV가 몇 대 있는데 그 TV 개수대로 다 받아가니까 이게 1년, 뭐 2년, 3년 쌓이면 꽤 큰 돈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민생 사안인데 어제 분리 납부 첫날에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에 7만 건 문의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 민심과도 깊게 관련이 있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7만 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KBS 수신료 분리해서 낼 수 있나요? 일단은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만 내고 싶다라는 국민들 뭐 마음 아니겠습니까? KBS 수신료는 내더라도 따로 내겠다. 이게 사실 정상이죠. 자, 어제 오후 4시까지 7만 건 문의 접수됐고 평소 대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70% 약 5만 건이 분리납부 문의였다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일단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된다라는 정부 한전 안내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문의도 빗발쳤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신청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거 없다고, 안 된다고. 일단은 그런 전달 사항이 전혀 없대요. 관리실에다가 또 하더니 은근슬쩍 넘기니까 관리실이 그렇잖아도 100원만 더 나오도 난리 뽑히는데. 아직도 방법이 알쏭달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꽤 큰 금액이라 모이면. 그래서 강력계 형사 출신의 강력한 변호사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선일 변호사님,
네.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면 따로 낼 수 있나요? 전기료, 수신료, 분리 납부가 어제 처음 시행됐죠. 일단 평소에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요금 청구서를 수신해 납부하던 분들은 별도 계좌 개설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한전에서 별도 계좌를 분리해 줍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해 오시던 분들은 네. 직접 한전에 별도 계좌를 신청하셔야 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번거롭더라도 매월 신청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의 한정된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예.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관리사무소가 이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평소에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기료와 수신료를 통합 납부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스스로 입주민들 중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소재를 파악해서 그 세대를 별도로 분리해내야 하는데 현재 각 관리사무소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전과 관리사무소가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대목이라 평소보다는 진통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됨으로써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존과 다르게 단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한 대부분의 국민들 당연히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는 KBS 등의 재원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겠죠. KBS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당장 이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소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거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부당하게 단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비춰보면 이 사안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네. 이유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게 하고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또한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것 자체도 위헌이 아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징수할 것인지 한전에 위탁할 것인지 한전이 분리해서 징수할 것인지 통합 징수할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문제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즉 통합 징수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이지 분리 징수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KBS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굳이 KBS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 징수를 이어나가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분리 납부하는 것이 법률적인 방향에도 맞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마다 이제 구체적인 지침과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는 조금 몇 달 불편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전기 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각각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사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KBS 측은 반발하고 있어요. 이 수신료 줄어들 수 있다라며 분리징수는 헌법소원 대상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보실 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수십 년간 제가 요거 탐사 보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TV 수상기가 없는 분이고 해외 출장이 많은 분이에요. 혼자 사는 분이고.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를 KBS 수신요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수십 년을 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십료의 KBS 수신료를 합쳐보니까 금액이 상당해서 나는 해외 출장도 많고 TV도 없었는데 이걸 환불해달라고 한전에 문의했는데 거절당했었던 사례를 제가 직접 탐사보도했었거든요.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2,500원 정도 내잖아요. 근데 사실 2,500원이 이제 전기료에 합산되고 나오니까 이거 전기료인갑다 하고 내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전기료 안 내면 단전, 강제 주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이제 뭐 통합징수 이제 분리징수로 바뀌었어요. 아까 박승배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KBS 입장은 그런 거죠. 일단 한전하고 KBS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계약에 관한 통합징수나 분리징수는 계약 자유원칙,
헌법상 자유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법에서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서 분리징수하게 된 것은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내용 가지고 헌법소원 내봤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신료가 됐건 뭐가 됐건 국민 편의 입장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분리징수를 하겠다고 예. 이미 확언을 했고 그 절차를 밟아왔잖아요. 그러면 한전서 미리 준비를 좀 해야죠. 그런데 지금 콜센터부터 굉장히 뭐 먹통이 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그냥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은 그 헌법 소송 대상은 아니다. 아니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기각이 된다는 기각 거잖아요. 가능성이 크다. 헌법소원이야 뭐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이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전도 마찬가지, 아니 KBS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자체가 KBS는 불리해요. 그리고 법 위반이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KBS에서 통합징수에 찬성하는 사람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KBS도 사실은 콜센터랄지 홈피랄지 앱을 통해서 분리징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마련했어야 돼요. KBS 스스로. 왜냐하면 이 통합징수 지금까지 방법은 사실은 KBS 편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KBS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통합징수. 징수의 편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료하고 같이 징수를 하니까 편하잖아요. 징수율이 99%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94년 이전에 징수율은 한 50% 됐대요. 그러면 지금 KBS에서 굉장히 공정방송이랄지 방만 운영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꽤 많고 더군다나 이제 일부러 징수에 협조하지 예.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KBS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법이 그렇게 개정되기로 되어 있다면 따라야 된다.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오면서 다른 시각이 제기됩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건 KBS 혼나봐라 이러는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왜 그걸 굳이 분리를 해가지고 고지하는 측도 불편하게 내는 측도 불편하게 불편함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KBS에 강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못된 심보로 정부가 KBS 괴롭히는 거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셈인데 전윤교 의원님.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겠습니까? 사실 KBS 수신료 분리를 하려면 법으로 바꿔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분리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빨리 그 임기 초반에 끝내버려야 본인들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혼란이 있든지 말든지 빠르게 수신료 분리를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것이고 이것을 문의해봐야 아는 불편함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단계가 있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이 정부의 운영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분, 그러니까 굳이 왜 분리징수하냐,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전윤기 의원 말씀처럼 분리징수는 장기적으로 해야 하지만 너무 빠르다.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징수의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토론이 필요한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정말 재난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KBS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도 이 KBS만큼은 해당 내용들을 국민들께 빠르게 보도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방망경이다, 국민 편익이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때려잡아서 바꿔야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MBC 사태 때 보지 않았습니까?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대통령 말 실수한 거 가지고 보도했다가 대통령 전용기도 안 태웠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민 편익만 봤을 때 분리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계시고 아니다, 이거는 분리징수를 하면 안 된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바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김구시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KBS 시청료 폐지랑 혼돈해서 주장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료 폐지를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료 폐지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한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면 과연 시청료라는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다 이걸 받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지금의 최근에 변화한 인터넷 매체 환경 등 전반적인 언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론이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 같은 경우도 사실 2027년부터 시청률을 없애기로 정리했어요. 예. 그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정부가 그것까지 하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다만 시청률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까 그 탐사 보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내기 힘들고 귀찮다. 그리고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느냐. 나는 테레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지금까지 냈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김진희 간다 채널A에서 보도한 거 보셨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리징수라고 하는 행정적 절차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지금 혼선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도 제가 볼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KBS 당사자도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저렇게 하면 헌법소원까지 낼 정도로 지금 막 위급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면 분리징수에 대한 안내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낼 수 있도록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들을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죠. 공영방송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정부만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혼선이 있더라도 한국전력과 그다음에 KBS 스스로도 분리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편의 절차를 국민들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는 이 분리징수가 국민 민생과 편의를 위한 옳은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다. KBS도 한번 혼내봐라라는 심보다라고 주장하는데 혼내보라는 게 아니라요. 잘해보세요라는 겁니다. 그동안 방만 경영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연평균 연봉이 전체 직원 4천 몇 명인데 1억이 넘는다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보직 없는 간부들이 수없이 많고요. 그건 왜냐? 시청료라고 하는 따박따박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수천억 원의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분리징수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만하게 내가 텔레비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시청료를 내겠습니다. KBS 공영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KBS가 변해봐라, 잘해봐라는 의미이지 누가 혼내려고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솔직해져야 되는데 분리징수가 곧 폐지로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저희는 봐요. 왜냐하면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낼 사람 내고 내기 싫은 사람 내지 말아라는 건데 그거 누가 내고 싶습니까? 분리징수해가지고 굳이 안 내도 될 돈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거 내지 말라는 소리죠. 사실 그렇게 되면 KBS는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당장의 수입을 얻어야 돼서 광고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자본가의 논리에 맞게끔 방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영방송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 저런 논의 다 모아놓고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맡기려면 이 수신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의 수신료 분리를 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자립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라 저는 봅니다. 예, 자 논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조그맣게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밝힌 대로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목적에 맞게 나눠서 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시계인데요, 무슨 시계일까요? 명품 시계로 보이는데 어떤 시계가 오늘 핫투 주인공일지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가 350만 원으로 등록된 김일성 명품 시계가 중고 매물로 나왔습니다. 판매자 A씨, 시계 컬렉터가 눈독 들이는 초희귀 시계다. 다음 주쯤 거래가 성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시죠. 자, 빨간색 글씨로 김일성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좀 자세히 볼 수 없나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김일성이라고 새겨져 있는 오땡땡 명품 시계입니다. 진짜 이 글씨체가 북한에서 쓰는 김일성체예요. 아, 이 모자이크를 왜 저기다 했죠? 저기에 무슨 상표가 있군요. 자, 이렇게. 아, 저 김일성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자와 성자를 가렸어요. 요건 좀 잘 보이네요. 김일성.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분들이 저걸 획득했는지도 미스테리. 자, 이런 건 강력계입니다. 아, 이 강력계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수사 대상으로 보이진 않는데 지난 5일에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김일성 시계가 올라왔죠. 김일성 이름이
원판에 새겨져 있는 스위스의 고급 브랜드 예. 시계입니다. 이 판매자 A씨에 따르면 이 시계를 어디서 구했는가 10년 전쯤에 일본 내 친북단체 조청년 회원으로부터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구입을 했는지 구했는지는 분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게 진짜 김일성 시계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치하 당시에 김일성이 선물 정치를 많이 펼쳤다고요. 예. 주변 인사들에게 선물을 하사함으로써 자신의 세를 불려나가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때 시계도 많이 배포됐다고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시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전전 양수받은 시계를 아마 전달받아서 판매처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A씨에 따르면 이 시계 외에도 여러 버전의 조남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 환갑 기념시계, 여성용 조남 시계도 보유하고 예. 있다고 하는데 이 김일성 시계가 거래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이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1978년 9월 4일 생산됐다는 김일성 시계가 매물로 올라와서 우리 돈으로 708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저걸 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요? 그런데 당시에는 북한에서 이 김일성 시계가 거래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는 불법이다 보니까 이 시계가 거래된 헝가리에 공작원이 직접 파견돼서 진상을 파악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시계 거래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력하게 형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저거는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총련을 통해서 이 판매자가 직접 획득한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른바 하사한 진짜 김일성 시계일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런데 궁금한 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선동 유지를 위한 물건이잖아요. 자, 네. 저걸 국내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거래하는 것. 상업적인 용도로 거래하는 것 괜찮습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거래할 만큼 물량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돈 받고 팔았잖아요. 예. 근데 저 정도는 일시적으로 나오는 매물 정도로 보이는데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김일성 시계를 판매했고 그 기저에 깔린 인식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북한을 찬양하고 예. 이 체제 유지에 일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위, 양국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양 당사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그 정도 수준으로 고무 찬양으로 볼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아, 그럼 이런 거네요. 쉽게 말해서 저걸 사간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아니 이거 김일성 시계래. 웃겨. 아, 야 신기하다. 나 시계 컬렉터인데 한번 할게요. 이거는 괜찮고 존귀하신 수령님의 시계다. 어휴, 이 존귀한 수령님의 시계를 구하다니. 이러면 처벌될 수 있다. 통상적인 거래 실정이나 양 당사자의 의사는 전자가 아닐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세태에 비춰보면 그러면 이제 굳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그렇군요. 같고 수사기관도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보 전문가. 예, 제가 이제 옛날에 평양 많이 다닐 때 네. 저희들 한때 남북 관계 좋을 때는 가면은 많이 사왔던 게 시계 저런 건 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북한 그림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림. 북한에는 사실 가져와서 볼만한 게 그림밖에 없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그림이 굉장히 또 멋있거든요. 특히 동양화 같은 경우는. 그럼 그림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그 북한에서 사온 그림을 들어올 때 신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통일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림 몇 점을 가져왔는데 통일부에 신고를 했고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온라인 사이트에서 또 거래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고 단순히 절차상으로 북한에서 어떤 물건이나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통일부에 들어올 때 통일부의 신고 절차만 가진다고 한다면 저는 통용되는 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게 가짜일 가능성. 김 검사. 가짜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보니까 가짜일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일단 뭐 김일성은 아까 그 브랜드가 나왔으니까 오메가 시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정일은 롤렉스를 좋아해서 네. 간부들이랄지 아니면 뭐 중간에 학업자한테도 선물하고 그 경우에 따른 뭐 일본 시계 좀 싼 것을 학업자들한테 선물하고 그랬다고. 아버지 아들 취향이 다르군요. 예. 근데 뭐 시계 물론 저 시계를 뭐 일부러 빨간 글씨로 김일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중고 사이트 때문에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근데 누가 저걸 감정가에게 맡겨가지고 감정까지 해가지고 사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계가 연도 그러니까 언제 생산이 됐는지 연도랄지 이런 걸 따져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검증을 안 해도 진품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사실 뭐 김일성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런 중고 시계를 사는 것은 뭐 차 가지고
뭐 뽐내기에서 차는 건 아니잖아요. 예. 과시에서 차는 건 아니잖아요.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뭐 수만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사도 별로 그렇게 뭐 쓸모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저걸 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 다니면 이상해지잖아요.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디서 주워서 예. 그냥 오래된 시기 차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거 차고 다니면 일단은 품격이 좀 훼손이 될 것 같아요. 오해받고. 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김일성 뭐 추종자 아니야? 뭐 또 그런 생각이 예. 들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저런 수집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역사적인 뭐 좋든 나쁘든 네. 공산당이든 아니든 아니면 독재자든 아니든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집가들에게는 뭐 굉장히 예. 또 호기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은 아니다라는 의견들 패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야당에서는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 의혹을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정부에서는 말끝마다 김건희냐, 국정조사 받을 수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희룡 장관과 김동연 지사가 충돌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거 국정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은 국정조사감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입니다. 사고 친 사람이 사과해야지. 잘 나가는 사업에 왜 찬물 끼얹냐. 민주당이 자살골 넣었는데 해결할 게 어디 있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전주의 의원 브리핑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난데없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국정조사하자고 나섰습니다.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실과 원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업체 외압을 행사해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180도 바꿨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해야 한다. 국정조사가 무슨 조자룡 헌칼이냐라는 양당의 주장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김무식 교수님. 예,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전영기 의원 나와 계시지만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국정조사가 있죠. 이제 국민들도 많이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일정 정도의 여야 간의 정쟁의 도구로 지금 희화된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부정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는데 꼼짝도 않고 있는 거죠. 실효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국정조사감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저는 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당 안에서도 처음에 이게 김건희 여사 선산 땅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드러나는 속속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실적 관계를 봤을 때는 이게 우연히 거기 있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되는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민주당 군수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부터 추진됐던 변경안들에 대한 게 있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절차에서 변경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고 원희룡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는 그걸 사전에 전혀 몰랐었던 거기 되기 때문에 예. 합리적인 논의 과정에서 원안과 변경안들에 대한 합리적 검토 과정이 있었던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어서 저는 저 처가 고속도로라고 이재명 대표는 뭐 명명을 아예 해버렸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아니라 저는 양평 괴담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괴담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자체도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국정조사 해가지고 서로 간의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약에 뭐 민주당이 워낙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같이 할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양평 군수, 민주당 군수가 땅을 샀던 거,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의 땅, 그다음에 유영민 비서실장의 땅,
그다음에 전 민주당 양평 군수가 부인이 김정숙 여사랑 선후배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내용들 이런 거 다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고속도로 변경안의 목적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함일 텐데 야당으로선.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점이 IC가 아니라 이 JCT, 즉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교차로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JCT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을 올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그렇죠. JC만 있는 게 아니고 IC도 중간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강화 IC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뭐 거리가 있더라도 그 JC가 생기는 공간에 그리고 그 IC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들목이 생기는 거는 확실한 거고 땅값을 계속 올릴 것이다.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오른다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여기 도로 하나 뚫리면 돈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여기 JC가 생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땅은 절대 돈이 안 오른다 이런 논리 자체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도로 생기면 그 근처에 땅값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통용돼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괴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는데 무슨 괴담입니까? 사실만 봐도 그 땅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 뭐 김정숙 여사가 나오고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의 땅이 있으면 그것까지 국정조사 하면 됩니다. 그거 소모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힘은 계속 민주당 잘못만 파세요. 지금 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땅이 왜 갑자기 종점이 변경됐고 거기에 왜 도로가 들어서는지 그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예. 불리하면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 땅 있는 거는 사실이고 사실 그 길이 생기는 게 지금 일각에서는 김건희 로드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파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로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끊고 넘어가야지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가 필요한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JCT, 즉 고속도로 진출로가 없더라도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은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제 기존 경로가 아니고 대한 경로의 문제점을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종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농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해야죠. 종점이면 왜 땅값이 오르느냐. 그것부터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종점인데 종점이 나들목이 있는 종점이야. 입출입로가 있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거기에서 만나는 종점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 위로 다시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소음 분진이 많겠죠. 그러면 일단 땅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제는 이미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인 이슈는 뭐냐면 왜 변경되었느냐. 이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입증한 게 뭐냐면 종점이다 할지라도 땅값은 오른다. 이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전영기 의원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관련돼서 중간에 IC가 생기고 그러니까 땅값이 오를 것이다. 무조건 땅값이 오를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미 양평 관련 IC가 있어요. 정해진 게 있어서 사실은 강상 IC가 있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의 땅과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본질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본질적인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양평 군민에 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경되었고 양평 국민에게 굉장히 불편을 끼쳤다. 이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변경이 돼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 땅값 오를 리가 없는데 왜 이게 특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에타가 통과된 도로하고 변경된 도로하고 어떤 것이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 가는데 편의가 있느냐. 거기에 플러스로 양평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편을 제공하느냐. 이게 본질이 돼야 하는데 그럼 김건희 땅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본질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죠. 예. 김광선 변호사님은 이 JCT는 고속도로 진출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을 떨어뜨린다. 호도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도 1타 강사 컨셉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장면 보시죠.
예타를 하면 이 안대로 해야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 20년간 24개 사업 중에 14개가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에서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안을 왜 바꿨냐라는 것은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2022년 1월 달에 용역 과업 지침을 세워서 용역 지시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바꾸었다면 민간 용역사가 바꾸었고 여기에 대해서 노선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는 과업 지시서에 2021년에 나온 거. 이걸 먼저 제기를 한 거는 민주당 양평 군수가 제시를 했던 거죠. 저희가 바꾼 게 전혀 없습니다. 5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 13일인가가 원희룡 장관 취임이에요. 제가 취임한 3일 뒤에 용역사가 보고를 합니다. 그 3일 사이에 그 보고서를 다 변경하도록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취임 3일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바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원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 군수 그리고 민간 용역 업체가 이미 대안 노선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제시했다라는 근거를 들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은 괴담이다라는 셈으로 반박을 한 셈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 종점 변경 Q&A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 조간신문이 Q&A 형태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국토부 입장인데 이 대안 종점, 변경 종점안이 윤 정부에서 처음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2018년 2월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에도 있었고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용역 업체가 제시한 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후에 왜 노선을 바꿨느냐라는 민주당 문제 제기에 대해서 2000년 이후에 고속도로 24건 중 14건이 변경된 바가 있다라는 팩트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렇다면 이 대안 노선이 부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정부에서는 용역결과 양평군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강화 IC 설치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윤 정부 외압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팩트들은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이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 같기도 한데 그러나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종점을 변경한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의혹과는 별개로 괴담 가까운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다 하더라도 장관이 이것을 백지화 선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의 논란 역시 뜨겁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원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애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업 백지화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혹이 있어서 제기되면 그 밝히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건다고 할까요? 장관직이면 노름판의 판돈입니까? 전윤 교수님. 네. 참 그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를 자처했는데 저는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뭘 잘했다고 저렇게 일타 강사로서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장관으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좀 들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몰랐더라도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땅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봤으면 그것을 이제 급발진해가지고 전면 백지화할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국토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역할이 맞는 것이 나 몰랐는데 왜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냐 그러면 나는 백지화하겠다라고 손 들고 나가버리는 게 그게 책임감 있는 장관의 자세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뭘 잘했다고 저렇게 지금 당당하게 나와서 저 일타 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원희룡 장관은 3일 만에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인수위 때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문재인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강화 IC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종점은
양서면이었던 것이거든요. 종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종점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3일 만에 이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2-3달 넘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와중에 혹시 모를 의혹이나 외압 의혹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그 조사에서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원 장관이 지금 저거 할 때는 아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걸 풀 생각을 해야지 그걸 손 털고 나간다는 무책임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주장도 방금 민주당의 비판과 결을 같이 하는데 노름판 판돈이야라고 했는데 경기지사 입장은 정작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기존 원안대로 그러면 경기도 땅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맞다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가 밝혔고 민간 용역업체가 밝힌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맞다는 건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원장관에 대한 비판만 했지 그 둘 중에 뭘 해야 한다라는 입장은 안 밝혔는데 그건 왜 안 밝혔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김동연 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장관을 맹공을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영기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왜 백주화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김동연 지사가 좀 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뛰어난 경제 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부총리도 해봤던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기존 안과 변경안 그리고 기존 안에서 변경안으로 이게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기존 안하고 변경안이 어떻게 논의돼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서울 시민의 교통 문제나 아니면 양평 국민의 편의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기도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A안인지 B안인지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하루빨리 합리적인 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누가 봐도 기존의 안과 지금 변경안을 놓고 봤을 때는 변경안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입지상으로 또 조건상으로는 훨씬 더 좋다는 게 합리적 판단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전영기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괴담으로 지금 공세하는 건 딱 2가지 사실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강상면 종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김건희 여사 천산 땅이 있다는 사실, 그 팩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강상면으로 가는 변경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이 2가지가 팩트고 나머지는 전부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강상면 종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종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종점이 아니고요. 높은 교각으로 만든 정션이라고 하는 분기점을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종점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시내버스 종점이나 고속버스 종점처럼 거기에 식당도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종점이 아니에요. 그냥 고속도로의 맨 마지막에 높은 교각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연결해주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처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3일 만에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업체를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빨리 변경안으로 만들어내라라고 했다는 이제 궁색한 정치 공세로 가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022년 1월 달에 용역업체 발주 공고가 났고요. 이미 용역업체 발주 공모 때 신대안 노선을 다 검토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안에서 기존 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 용역 발주 공고에 의해서 업체가 낙찰이 돼서 그 용역업체의 3달 뒤에 결과가 5월 달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처가 땅값 올리려고 원희룡 장관을 시켜서 원희룡 장관이 또 용역업체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국토부 안을 갑자기 바꿔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2가지인데 땅값이 오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변경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팩트체크로 나오잖아요. 변경 과정에 과연 윤석열 정부나 원희룡 장관이 개입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변경안이 더 지금 교통 흐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15년 동안 두물머리 인근이 많이 밀린다고 해서 양서면에 종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게 2안인가 3안이었던 거를 갑자기 1안으로 돌려가지고 종점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주장한 용역의 손목을 비틀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15년 동안 두물머리로 가는 그 양서면으로 가는 그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강상면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안 의결입니다. 원안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양평의 이 교통난이 해소돼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일단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고속도로 종점이 아닌 그 분기점이 그 지역 땅값을 올린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변경 과정에 대해서 투명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양쪽 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전제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서의 논의는 더 이상의 정치 공세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 그 사이에서 양평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회동 불발의 뒤끝, 말발 안서는 혁신이. 제목들이 막 어마어마하군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당내에 돌직구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뜻이 안 맞다면 이거 그냥 유쾌한 결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갈등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예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며 강력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개딸들의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가 강력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논란도 당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보시죠. 이상민 의원의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경고 네네. 그 대표 지시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당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발언이 언급된 것이 있을까요? 분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당 자체가 하셨는데 만약에 이상민 의원님 발언이 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일단 경고하고 그 이후에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상민 의원의 저 발언이 당을 분열시키는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가라는 논란 또한 현재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가 제가 직접 오늘 아침 이상민 의원에게 이른바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이상민 의원, 당 지도부로부터 이재명 대표로부터 강력 경고, 해당 행위 경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상민 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도저히 저로서는 뭐 납득하기 어렵고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 지붕 아래서 그냥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당의 혁신이나 당의 단합이나 지혜를 모아야 된다. 말하자면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의원님에 대한 공천 불이익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혀 뭐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지도부든 누구든 뭐 이재명 대표든 잘못된 거 있으면 할 말을 해야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탈당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탈당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유쾌한 결별을 하지 않고 잘할 생각을 해야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뭐 공산당입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로 합리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역량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의 해당 행위다라는 판단과 엄중 경고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라고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과연 이상민 의원의 저 발언이 해당 행위일까 아닐까? 당내에서 논란인 셈인데
강력계 영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수사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수사. 예, 일단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볼 때 분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 20명 이상이 따라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혀서 그 자체는 당에 누가 되는 발언은 맞아 보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조치를 취하고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의원의 해명대로 자신의 진위가 실제로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 안에서 더 잘 해보겠다는 의사였다면, 즉 그 의도가 읽힐 만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징계 절차로 나아갈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이와 같은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경고하는 조치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예. 당의 중진이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네네. 사실 중진의 역할은 초선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예를 들어 당 관리를 잘못하고 있거나 국민의 민심과 달리 갈 때 이를테면 이거예요.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하라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아무 반응 안 보이는 것. 관련해서 중진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으로서 따끔하게 혼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갈라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이상민 의원은 죽어라 공부하라라고 말하는 게 공부하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취지의 당 중진의 어떤 진심 어린 경고에 대해서 해당형이다라고 당 지도부가 경고하는 것.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 남편이 부인의 말을 안 듣고 예.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 여자 만나고 오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이대로 나가면 내가 집을 나갈 수도 있다. 이게 가정을 깨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예화가 구체적인데 혹시 아니 우리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이상민 의원의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방금 생각해낸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행위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당 행위는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해당 행위 아니에요? 당에 대해서 아니 당대표 잘해라. 친명계 잘하라. 이러지 않으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 20명 또 나갈 수도 있다. 예. 잘해라. 이게 충고예요, 쓴소리예요, 아니면 해당 행위예요? 고언이잖아요, 고언. 그런데 우리가 해당 행위 본질적인 걸 얘기하면 근데 잘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해요. 당연히 계속 분열이 생겨요. 사법 리스크 잘 해결해. 꼼수 탈당 하지 마.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안 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행위예요? 쓴소리라는 게 해당 행위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당에서 친명을 하면서 막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한 명을 위한 민주당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에 해당 행위죠. 저 정도 어떤 중진이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왜 존재를 해야 합니까? 민주당의 어떤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 존재 가치 그런 것은 수없이 많은 쓴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혁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에서 뭐 경고를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뭐 경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거 갖고 경고한다는 게 오히려 황당하다. 이에 대한 이상민 의원의 답변,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사실은 이상민 의원의 심경이 다 가름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민주정당에서 나와야 한다. 그것이 충정에 기반한 충고라면 이것을 충고로 받아들여야지 해당 행위로 읽는 것은 황당하다라는 이 의원의 답변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김은경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등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해당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민주당 망한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혁신위원장은 민주당 망한다. 혁신안 받아라.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등등. 전 의원님 이거 왜 안 받습니까? 망한다는데. 참 아쉽죠. 처음부터 저렇게 그냥 사실
싸움을 걸고 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혁신위의 방법이 틀렸다. 그렇죠. 혁신위에서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당내에서는 심각하게 사실 아직까지 내로남불적인 규정들이 많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 하나하나 뜯어 고쳐가지고 실제로 민주당의 혁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 먼저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병기로다가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이게 마지막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다양한 혁신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말 민주당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최종 병기를 먼저 던져놓고 싸움을 걸어버리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삐그덕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혁신위가 싸움 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 전략적으로 뒤쪽에 썼다면 저는 엄청난 혁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우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괜히 좀 싸우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기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속적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정부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냥 검찰의 칼날로 모든 것을 다 썰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서 불체포특권,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불체포특권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싸움 거는 방식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받아들이기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용균 혁신위원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자 간담회까지 자청해서 이러다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게 해당행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망한다고 할 정도의 절박한 심정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라고 1호 혁신안을 냈어요. 우리 전영기 의원은 이거 마지막에 냈으면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처음 내면 안 받고 마지막에 내면 받겠다는 말이 얼마나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한계는 누가 만든 저 혁신위원장의 한계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모셔서 혁신위원장 모셨으면 그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 첫 번째 혁신안으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읍시다라고 제안했으면 이재명 대표 거기 힘을 실어줘야죠. 근데 의원총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의원총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못하고 우리 전영기 의원조차도 이건 싸움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호 혁신안이 가장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장 좋은 혁신안을 1번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의원들이 이걸 싸움을 건다고 생각하고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원장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어제 나와서 이러다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민주당의 혁신은 제가 볼 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이미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식 그 실장님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명락 회동 불발의 뒤끝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당원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웨이브가 개설됐는데 여기에 낙지탕탕이다, 낙엽이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하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매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여기에 또 돌직구 날렸죠. 당원들이라면 저런 표현 안 돼. 낙지탕탕이가 뭐냐? 이거야 낙지탕탕이가. 그 좋은 음식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겠냐? 자, 이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은요. 개인의 생각이지 통제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다른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전규 의원님, 왜 이낙연 의원을 낙지탕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표의 낙이라는 이름 낙 단어 들어갔다고? 하나 때문에 낙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하하는 글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비판이 아닌 비난성 발언들은 굉장히 좀 민주당을 사실 괴리에 빠뜨리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 배 씨한테는 뭐 배추 뭐 이렇게 그런 수준 아닙니까? 낙자 들어갔다고 뭐 낙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의 혁신을 위해서 정말 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를 헐뜯는 모습들은 조금 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또 뭐 낙지탕탕이 다른 뭐 수박 같은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낙자라서 낙지탕탕이다. 글쎄 뭐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일까지 예보돼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